저는 예술가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으로서 이 정체성과 시대성을 드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종자와 같은 거죠. 나무의 종자처럼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식물들은 다 각자의 그 종자의 의지대로 자기의 열매를 맺는데, 인간들은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간들은 타자의 욕망에 길들여지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상당히 많죠.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예술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자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자가 튼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 또 잘 적응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기후에 해당하는 것이 시대성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기후에 적응해야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열매 정말 탐스럽죠? 열매라고 해서 다 가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들은요, 엄청 가치가 더 있는 거죠. 현대성이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시대 정신에 대한 해석이다. 현대와 현대성은 같지는 않죠. 우리는 누구나 현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대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물리적으로 현대라는 시기를 살아도 정신적으로는 고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중세 시대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후와 관련 속에서 이 현대성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기후의 특징이 뭐냐, 과거와 다른 오늘날의 기후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주관적이지만 그 해석의 정확성에 따라서 어떤 그 적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 현대성을 파악해야 되는가? 그것은 때에 따라서 모든 가치는 변하기 때문이죠. 여름에 난로를 판다든지, 그럼 그게 팔리겠어요? 난로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는 거죠. 저희 아프리카 가가지고 난로 장사를 해보세요. 또 추운 저 시베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에어컨 장사 해보라고요. 그럼 팔리겠냐고요. 적응을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영원한 거거든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해졌다가 가을에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가을에는 낙엽을 버리는 거죠. 낙엽이 저렇게 물드는 것도 햇빛이 부족하다는 그 징표예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저게. 햇빛이 더 부족해지면 이제 나뭇잎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래야 겨울을 버틸 수가 있는 거라고요. 끝까지 저 무성한 잎을 주장하면은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이 시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존과 관련돼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의 시대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질이 좋은 작품을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성과 맞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현대성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관적인 그 관점, 이 관점이 여러분들의 작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성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예술가들의 이 과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내가 혼자 막연하게 이 현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생각하고 있어 봤자 생각이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 속에서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잡히면은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느 산을 등산하는지조차 모르고 등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그 현대성,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단토가 얘기하는 현대성, 이걸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의 현대에 대한 중요한 그 해석들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 시대의 그 주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불만 같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버그가 생각한 현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린버그는 미국의 미술 평론가고요. 이 모더니즘 미술을 이론적으로 정초한 평론가, 철학가라기보다도 이제 평론가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미술 양식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고, 1960년대 말까지 현대미술의 그 주요 흐름을 인도했던 그런 평론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건너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현대미술이 이제 꽃피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술의 메카를 미국을 중심으로 끌고 오는데도 지대한 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그린버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분이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주로 이제 잡지에다가 평론을 발표하면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분이 썼던 글들은 단편적인 평론들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책을 냈지만, 아무튼 다 짧은 글들이에요. 짧은 글들인데, 이분이 썼던 글 중에서 대표적인 글이 1939년에 썼던 아방가르드와 키치, 이건 제가 AK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40년에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 TNL라고 약자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의 글에서 이 그린버그의 미술 비평적인 관점이 뭔가, 이 미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관점에 따라서 작가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이 뭔가. 그래서 이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모더니스트 페인팅이라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이 글은 그동안에 썼던 글들을 종합하면서 모더니즘이라는 거를 이제 정립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분의 관심은 아방가르드였어요. 아방가르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으로 정착을 하는 건데, 이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운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은, 이즘이라고 붙어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아카데미즘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정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이게 일치될 수는 있지만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는 다른 것이다.
그린버그의 이론에서 1940년 전후의 그 예술에 대한 그 생각은 아방가르드였어요. 아방가르드였는데 이분이 1960년 무렵에 오면은 이제 추상표현주의를 자신의 하나의 그 미학적인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이즘을 형식주의적으로 정립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방가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에 출발해서 모더니즘으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의 그 예술관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어떻게 그 아방가르드적인 것이 이제 모더니즘으로 정착이 되는가. 그리고 정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또 한계를 노출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정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한계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를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글에서 이분이 이제 왜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되는지 그 배경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카데미즘이 예술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은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고전 예술을 말하는 거죠. 고전 예술. 르네상스 시대에 정립이 된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이라든지 뭐 해부학적 지식에 의해 가지고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 대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 옮겨내는 그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방식인데 이것이 공식처럼 돼 있죠.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그 원근법이나 명암법이라는 그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배워야 할 아카데미즘으로 그렇게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예술의 길인가? 뭐 저기에 보이는 그림이 누구 작품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무지 잘 그렸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스타일의 사실적인 재현의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는 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처럼 그 르네상스 전성기 시대 그 작가들을 기억하는 거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수많은 18세기까지 저런 양식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의 우리의 이름도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수의 작가들이 있지만 그 작가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이름도 잘 모른다. 왜? 그 공식대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이 보고 베낀 건 아니더라도 그 공식을 써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린버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아카데미즘은 시대성 있는 중요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피하고 그 시대 정신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가들이 이룩한 방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못하다. 그건 창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대가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대가들이 이렇게 놓은 그 공식이 만들 때까지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 공식처럼. 동양화에서도 그 공식이 있죠. 어떤 준법이라든지 그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법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방식을 뭐 전이모사라고 해가지고 먼저 그 대가들의 양식을 먼저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그건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고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즘을 선호하지만 당연하죠. 대중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아카데미즘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예술은 그러한 대중들의 요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의 속성이라는 것은 일단 알기 쉽고
말초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은 소수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다. 대중들이 뭐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예술가들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뭐 먹고 살기 바쁜 대중들이 예술이 뭐지? 이런 고민을 왜 하겠냐고요. 아주 피상적인, 예술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래도 아카데미즘이죠. 권위 있는. 뭐 일반인들이 전시회 보러 갈 때 뭐 작품성 보고 저 작가 작품성 있네 해가지고 전시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어떤 그 작가의 권위, 얼마나 그 작가가 유명한가, 얼마에 팔리나, 이런 걸 보고 이거 내가 봐야 될 전시다라는 걸 판단하죠. 네? 영화도 그렇고 뭐 전시도 그렇고 이 대중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그림을 생각할 때 뭐 사실적이고 집에 걸어놓기 좋고 이쁘고 화려하고 이러면은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방가르드 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 소수만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엘리트주의적인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하나의 성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엘리트주의가 소수를 위한.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로 가야 되는데,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일종의 혁명이거든요.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기존의 과거의 미에 대한 규정과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미술에서의 혁명과 이 사회에서의 혁명이 어떻게 갖고 다른가, 이런 걸 고민하겠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 좌파들이 많아요. 뭐 그린버그도 마찬가지고 이 막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좌파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좌파적인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이념이 중시되잖아요. 이념.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데, 예술이 그런 사회적 이념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예술의 혁명이 아니죠. 사회혁명이지, 그거는. 그 그린버그의 생각은 그런 사회혁명과 예술의 혁명은 다른 것이고 예술 내부의 혁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분리, 사회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이것이 예술의 아방가르드의 길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예술이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순수한 예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이념 논쟁으로 전개되어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는 상대성과 모순으로 가득 찬 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절대성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상대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이런 공적인 사회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술의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어떤 절대성의 영역.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인법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대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술의 혁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역으로 나가고 싶다. 좀 더 초월적인 삶과 사회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쪽으로 나가는 거죠. 순수. 그거를 이제 파인 아트라고 부르는 거죠. 파인 아트. 그 결과 예술을 위한 예술. 자, 이 말은 사회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 그리고 순수시, 우리 현실을 다루는 그런 서사시가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시적인 자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나 내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주제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예술의 주제라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떠나고자 하려면 그 주제를 빼버리면 형식을 중시하게 될 거예요. 형식.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그 방향이 추상적인 형식 혹은 비대상 미술이나 시, 순수 시에 이런 것은 절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대적인 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떠난 초월적인 절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상미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방가르드가 추상미술이 됐나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방가르드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 키치를 얘기해요. 이 아방가르드는 예술이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키치라는 것은 번역을 하자면은 이발소 그림 그런 거죠. 이발소 그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은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남자들은 이발소를 가는데, 그 이발소 가면은 밀레의 그림 같은 것들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실적인 그림들을 복제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랬죠. 그림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제품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 복제는 아니지만, 공식에 따라서 그냥 그리는 거 있잖아요. 공식대로 그리는 거. TV에서도 거기서 보면은 밥 아저씨인가? 아무튼 그분이 아주 풍경화를 그냥 쑥 그리는데 그냥 막 터치만 가면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으로 막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우. 미의 기준이 이제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릴까? 근데 지금 그린버그는 그런 거를 이제 키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죠. 키치는 참된 문화의 가치에 무감각하고 단지 오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저급 문화다. 어떤 그 예술의 참된 가치보다도 그냥 자기들이 즐기는 오락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급한 문화다. 또 그것은 순수 문화의 타락이고 공식화된 모조품을 표본으로 하여서 공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제작하는 대리 경험이자 가짜 감각이네요. 돈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짜를 축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체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가들의 어떤 기교를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혼이 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거죠. 왜 그럼 그리느냐? 돈을 위해서. 하나의 그 상품 같은 거죠. 상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순수 예술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그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그런 관광지를 등반가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등반가가 왜 관광지를 갑니까? 다 개발된 데를.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등반이 아니죠. 모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자.
대가들 작품 그대로 보고 베껴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그리는 거죠. 아주 잘 그려요. 중국은 그 모작 작가들도 등급을 또 다 매기다.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그 모작도. 근데 뭐 진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정신적 가치라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완전 모작은 아니더라도 그건 이제 범죄죠, 모작은. 근데 작가들도 어떤 대가들의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유사 모작이죠, 유사. 모작과 가까운 거죠. 그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시비에 걸리고, 베꼈다고 뭐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10만원, 20만원, 좀 비싸도 뭐 50만원, 뭐 이 정도 주면은 집에 걸만한 거 사죠. 아주 화려하고 이쁘고, 뭐 꽃그림들, 뭐 그런 거. 가격이 뭐 한 20만원이면 그 액자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액자가 한 5만원 잡으면은, 그럼 뭐 물감값 하면 10만원이 들어갈, 재료비만 10만원 들어갈 텐데, 거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팔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평가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작품의 가치를 미는 아름다운 거니까 그것도 아름다우니까 그건 예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적어도 예술은 그런 것은 예술이 뭔가는 규정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런 것이 예술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작품들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색깔도 아름답고 집에 걸어놓기 좋잖아요. 이것이 미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된 키치라는 거죠. 키치. 여기에는 그 작가의 혼과 예술 정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죠. 가짜.